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기생의 놀라운 재물운. 옛날 옛적 조선 후기 개성의 한적한 골목길에는 매화로라는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20살의 아름다운 기생 만덕이가 살고 있었지요. 만덕이는 다른 기생들과 달리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늘 자리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만덕이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을 저미었어요. 부모님은 극심한 가난 때문에 결국 어린 만덕이를 기생집 문 앞에 두고 떠나버렸던 것이었지요. 그때 만덕이는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기생들은 울고 있는 어린 만덕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어린 만덕이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덕이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만덕이를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만덕이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청나라 상인들이 개성에 와서 장사를 할 때면 만덕이가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청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만덕이를 보고 청나라 상인들도 깜짝 놀랐지요. 이 기생은 참으로 똑똑하구나. 청나라 상인들은 만덕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만덕이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거래에 대한 감각도 남달랐지요. 청나라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지, 어떤 가격에 거래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인 김웅수가 매화로에 찾아왔습니다. 김웅수는 왕실과 고위, 양반들의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그날도 개성의 부유한 양반들이 김웅수를 찾아와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마가 넓고 귀가 두꺼우니 재물운이 좋을 것이네. 김웅수는 한 양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끝이 좀 뾰족하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을 조심해야겠네. 양반들은 김웅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웅수의 관상은 참으로 정확했거든요. 관상을 다 봐준 김웅수는 매화루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만덕이와 마주친 김웅수는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덕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김웅수의 눈이 커졌지요. 이런 기생의 관상이. 김웅수는 속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만덕이의 이마는 넓고 밝았으며 눈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특히 코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를 보니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재물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아가씨. 김웅수가 만덕이를 불렀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겠나? 만덕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김웅수는 잠시 생각한 후 놀라운 말을 했지요. 아가씨 관상을 보니 엄청난 재물운을 가지고 있구려. 그런데 지금은 그 운이 막혀 있는 것 같네. 하지만 때가 되면 큰 부자가 될 상이야. 만덕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기생일 뿐인데 무슨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웅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아가씨의 상재운은 정말 놀라워.
장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언젠가 큰 거상이 될 터이니 그때가 되거든 백성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게나. 이 말을 남긴 김웅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덕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김웅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운이 있을까? 만덕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졌던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꿈이 혹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 무렵 개성에서는 홍삼 무역이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홍삼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기며 높은 값을 치르고 사갔거든요. 특히 조선의 홍삼은 청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홍삼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철영이었습니다. 이철영은 개성상단의 대방이라 불리는 최고 어른이었지요.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철영은 종종 매화로에 와서 청나라 상인들을 대접했습니다.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때마다 만덕이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철영은 만덕이의 총명함과 상제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기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러던 중 만덕이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사건이었지요. 이 일로 만덕이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 저녁 매화루에는 평소보다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철영이 청나라 대상단의 단주를 특별히 초청해서 성대한 연회를 베푼 것이었지요. 홍삼 거래의 앞날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만덕이는 평소처럼 통역을 맡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청나라 상인들은 술에 취해 목소리가 커졌지요.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덕이는 그들이 뒤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홍삼을 싼값에 사들이자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두 단합해서 홍삼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 조선 놈들이 당황할 것이야. 다른 상인이 맞짱. 조선 상인들은 홍삼을 팔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돼. 그때 우리가 나서서 아주 싼 값에 사주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며 팔 것이야. 만덕이는 이 대화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음모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만덕이는 즉시 이철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만덕이는 이철영을 조용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자세히 말해 주었지요. 대방어은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값을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만덕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에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철영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청나라 상인들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한다면 개성상단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거든요. 홍삼을 팔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고 상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안더, 정말 확실한 일이냐? 이철영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대방 어른께 찾아와서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철영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요.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덕이가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대방월, 혹시 제가 한 가지 계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철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덕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말해보거라. 만덕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홍삼을 불태우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홍삼을 불태우라고? 이철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청나라 상인들의 계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홍삼을 사야 하거든요. 청나라 귀족들이 홍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만덕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대방님께서 홍삼을 모두 불태우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청나라 상인들은 홍삼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청나라로 돌아가서 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철령은 만덕이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정말로 기발한 계책이었지요. 그렇다면 이철령이 말했습니다. 네,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홍삼을 사갈 것입니다. 만덕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철령은 만덕이의 지혜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계책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청나라 상인들이 예상대로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지요. 이철령, 우리는 앞으로 홍삼을 사지 않기로 했소. 청나라 상인 단주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철령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홍삼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 뭐라고? 청나라 상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철령은 정말로 홍삼 창고로 가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귀중한 홍삼들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청나라 상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삼이 모두 불타버리면 자신들은 빈손으로 청나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청나라 귀족들에게 홍삼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철령, 대방어은 잠깐만 기다리시오. 청나라 상인 단주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홍삼을 불태우지 말아주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철령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홍삼을 더 비싸게 사겠소. 지금까지보다 2배 비싸게 사겠소이다. 이철령은 만덕이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덕이의 계책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이철령은 만덕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만덕아, 내 지혜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 정말 고맙다. 만덕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 대방님. 만덕아, 내가 제안이 하나 있다. 이철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말고 내 수양딸이 되어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만덕이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을까요? 만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다. 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 이철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만덕이다. 그렇게 만덕이는 이철령의 수양딸이 되어 개성상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단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개성상단에는 도안이라는 행수가 있었습니다. 도안은 오랫동안 상단에서 일해온 고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만덕이가 못마땅했습니다. 기생 출신이
무슨 큰일이나 할 수 있겠어? 도안은 속으로 만덕이를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대방님의 수양딸이라니. 곧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게 분명해. 도안은 만덕이가 상단에 정착하기 전에 싹을 짓밟아 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상단의 귀한 비단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방님, 큰일 났습니다. 도안이 급하게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참고에 있던 비단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철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만덕이가 비단을 몰래 빼돌려서 기생집에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도안이 만덕이를 모함했습니다. 기생집과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뒷돈을 받고 거래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철령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덕이를 믿고 싶었지만 도안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이철령은 만덕이와 도안을 모두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만덕아, 내가 정말 비단을 가져갔느냐? 이철령이 물었습니다. 만덕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방어른,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기생집 사람들이 만덕이가 비단을 가져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철령은 며칠 동안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기생집도 직접 찾아가 보고 상단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지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단을 몰래 빼돌린 것은 다름 아닌 도안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도안은 평소에 비단을 조금씩 빼돌려 다른 곳에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죄를 만덕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안아, 이철령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죄 없는 만덕이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도안은 들킬 줄 몰랐는데 모든 것이 드러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방어른, 저는 당장 상단에서 나가거라. 이철령이 호통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도안은 꼬리를 내리고 상단에서 쫓겨났습니다. 만덕이는 억울함이 풀려서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이철령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만덕아, 의심해서 미안했다. 이철령이 만덕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괜찮습니다, 대방어른. 만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만덕이는 상단에서 더욱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만덕이의 진실함과 능력을 알게 되었지요. 그 무렵 상단에게 중요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삼 유통권을 따내는 경쟁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5년마다 인삼 유통권을 새로 배정했는데 이를 따내지 못하면 상단의 존립이 어려워졌거든요. 다른 상단들도 모두 이 유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계획과 전략을 세워 관청에 제안서를 제출했지요. 그때 만덕이가 이철령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대방어른, 인삼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만덕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시스템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상단과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 만덕이는 평소 인삼 재배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보다 더 좋은 품질의 인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이철령은 만덕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인삼 재배법과
유통 시스템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이 획기적인 제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결국 개성상단이 인삼 유통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만덕이의 지혜 덕분이었지요. 만덕아, 이번에도 내 덕분이다. 이철령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행수로 승진시키겠다. 만덕이는 드디어 상단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생에서 시작해서 행수까지 오른 것이었지요. 김웅수 관상가의 말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수가 된 만덕이는 더욱 뛰어난 상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지요. 어느 날 만덕이는 청나라의 소식을 자세히 듣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큰 국가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지요. 청나라에서 국가 행사가 열리면 비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야. 만덕이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준비해 두면 나중에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야. 만덕이는 즉시 이철령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대왕님, 청나라에서 곧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해 두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만덕이의 판단을 믿고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과연 만덕이의 예상대로 청나라에서 비단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개성상단은 비싼 값에 비단을 팔아 큰 이익을 남겼지요. 만덕아, 너의 안목은 정말 대단하다. 이철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상단 운영을 너에게 많이 맡겨야겠구나. 그런데 그 무렵 조선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은을 대량으로 사들여가면서 조선의 은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은이 부족해지자 조선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나라 상인들이 이를 이용해 홍삼을 더 싼 값에 사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 이철령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보시오, 이 대방. 지금 우리나라의 은이 모두 청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네. 임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선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철령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성상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만덕이가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대방어른, 혹시 은 대신 홍삼으로 결제를 하면 어떨까요? 홍삼으로 결제를 한다고? 이철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홍삼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삼 자체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덕이가 설명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다른 물건을 팔 때도 은 대신 홍삼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은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철령은 만덕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홍삼을 화폐처럼 사용한다면 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철령은 임금에게 이 계획을 말씀드렸고 임금도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홍삼이 청나라와의 거래에서 화폐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청나라 상인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홍삼이 청나라에서 금보다도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과로 개성상단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철령은 만덕이를 대행수로 승진시켰습니다. 만덕아, 이제 너는 나의 진정한 후계자다. 이철령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행수가 된 만덕이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내년에는 흉년이 들 것 같아. 만더이는 자연의 변화를 읽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새들의 행동 등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지요. 만더기는 이철령에게 자신의 예감을 말했습니다. 대방월은 내년에 흉년이 들 것 같습니다. 미리 곡식을 준비해 두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만더기의 말을 믿고 곡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곡식을 그렇게 많이 사두느냐고 의아해했지만 이철령은 만더기의 판단을 믿었지요. 과연 다음 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지요.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곡식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때 만더기는 이철령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방월은 우리가 준비한 곡식을 비싸게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철령이 물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만더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철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인으로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만더기의 말도 옳았지요. 어려운 때에 백성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상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만더가 우리가 준비한 곡식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철령이 결심했습니다. 개성상단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지요. 이 소식은 금세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임금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철령과 만더기는 참으로 훌륭한 상인들이구나. 임금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진정한 거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일로 개성상단은 백성들과 임금에게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다음에 인삼무역 독점권을 따낼 때도 다른 상단들을 제치고 쉽게 선정되었지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철령은 나이가 많아져 몸이 약해졌고 만더이에게 상단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철령이 만더기를 불렀습니다. 만더가 이제 내가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만더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방월은 그런 말씀 마세요. 만더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상인이다. 이철령이 만더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기생집에서 발견한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방 어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더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상단을 잘 이끌어 가거라. 그리고 언제나 백성들을 잊지 말고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거라. 이철령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며칠 후 이철령은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더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이철령의 유지를 받들어 상단을 이끌어 나가기로 다짐했지요. 만더기가 개성상단의 대방이 된 후 상단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안덕이는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만더이는 부와 명예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김웅수 관상가가 당부한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큰 거상이 되거든 백성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아라. 만더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서당도 세웠지요.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방도 운영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기생들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여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이런 만덕이의 선행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임금도 만덕이의 공덕을 높이 사서 특별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만덕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거상이다.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의상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의상이라는 것은 의로운 상인이라는 뜻이네. 이는 상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지요. 만덕이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생진문 앞에 버려진 자신이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다니 꿈만 같았지요. 그날 밤 만덕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약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가난 때문에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만덕이는 이철령을 생각했습니다. 대방 어른 저를 기생에서 구해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방 어른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수 관상가의 말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선생님 말씀대로 되었네요. 큰 재물운을 타고 났다고 하셨는데 그 운을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만덕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개성상단을 이끌며 백성들을 위한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지요. 만덕이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청나라 상인들도 만덕이를 존경했고 조선에는 참으로 훌륭한 여상인이 있다고 칭찬했지요. 세월이 흘러 만덕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안덕이가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선행을 받은 백성들까지 모두가 만덕이를 그리워했지요. 만덕이의 이야기는 후세에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생에서 시작해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만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가졌지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덕이의 이야기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태생이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만덕이가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덕이가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지요. 이렇게 기생 만덕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상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기생 출신 만덕이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상인이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난과 버림받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뛰어난 지혜와 상업적 재능, 특히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덕은 단순히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 가치를 실천하며 백성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전략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그녀를 조선 최고의 상인으로 만들었고 왕으로부터 의상 이샴이라는 존경스러운 칭호를 받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출신이나 환경이
성공을 결정하지 않으며 재능과 노력, 올바른 선택,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술 취한 여인과의 기묘한 밤. 숙종 어느 해 초가을, 한성의 밤하늘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지고 빗줄기는 가늘면서도 끈질겼습니다. 비는 기와 지붕을 두드리고 흙길은 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고 밤길을 서둘렀습니다. 그 어둑한 시각, 가난한 선비 윤사월은 과거 공부를 마치고 서당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6 나이, 아직 급제는 하지 못했으나 글은 꽤나 읽었습니다. 성균관 근처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두루마기 자락이 무거웠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으나 윤사월의 걸음은 고왔습니다. 가난해도 선비의 자존심만큼은 세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데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인 바람 소리려니 했으나 다시 들은 이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윤사월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멀리 담장 밑 어둠 속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젖은 치마폭이 보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축 늘어진 손끝에서 힘이 빠진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윤사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혹여 잘못 건드렸다가 오해를 받으면 어찌하나. 밤길에 여인을 구한다는 것은 자칫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분도 모르는 여인이 아닌가. 행여 양반가의 규수라도 되는 날엔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인들이 등불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사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돕겠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러나 행인들은 여인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가까이 비추더니 비쩍 마른 힐끝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한 집 규수 같은데 우리가 건드렸다간 목이 달아날 게야. 그러게 어서 가세. 책임질 일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 그들은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제 한 몸 지키기에 급하구나. 그러나 나라고 다를 게 있던가. 나 역시 두렵지 않은가. 여인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릴 뿐이었습니다. 윤사월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등으로 여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새벽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그의 머릿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구하자니 두렵고 그냥 가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선비라면 인을 행해야 하지 않는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신분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그러나 만약 내가 누명을 쓴다면 과거는 물 건너가고 목숨마저 위태로울 텐데. 윤사월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인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얘를 잃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고 손이 닿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물을 먹으며 더욱 무게가 실렸습니다. 윤사월의 어깨가 휘청거렸으나 곧 중심을 잡았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결단이 뒤섞인 박동이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서자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윤사월은 고개를 숙이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무겁다. 그래도 발걸음은 빠르다. 서당까지는 아직 한참을 가야 했다. 진창을 밟을 때마다 신발이 푹푹 빠졌고 옷은 진흙탕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선비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여인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꿈인가? 오늘은 내가 왕을 태웠구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나 묘하게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사월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왕을 태웠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혹시 이 여인이 궁녀라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신이 혼미해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으나 이미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윤사월은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난 이제 죽었군. 그러나 그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선비로서의 의리였고 사람으로서의 양심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윤사월의 그림자는 등불 없이도 어둠 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서당까지는 아직 멀었으나 그의 결심만큼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사람 하나는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 하나로 윤사월은 빗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운명의 술래바퀴가 돌기 시작한 그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비의 선택이 훗날 조정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윤사월은 마침내 서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밀어 열자 삐걱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당은 작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우물이 있고 방 두 칸에 부엌이 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사월은 조심스럽게 여인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뒤쪽 창고로 달려가 낡은 휘장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었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 안가운데 기둥에 휘장을 걸쳐 공간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안쪽은 여인이 누울 자리, 바깥쪽은 자신이 지킬 자리였습니다. 휘장은 낡았지만 촘촘했습니다. 안과 밖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선비는 한 번 더 휘장을 당겨 틈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여인의 명예도 걸린 일이었습니다. 여인을 조심스럽게요. 위에 눕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열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사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병이 깊어질 것이다.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한다. 그러나 얘는 지켜야 한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속을 올렸습니다. 장작을 지이고 불을 일으켰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윤생원은 깨끗한 손수건을 찾아냈습니다. 평소 과거 시험장에 가져가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이 뜨거워지자 손수건을 담가 꼭 짰습니다. 뜨거운 김이 손등을 달았으나 참았습니다.
휘장 밖에서 윤사월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얼굴만 닦아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고 손끝에 감각만으로 여인의 이마와 뺨을 닦아냈습니다. 진흙과 빗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다시 헹구고 또 닦았습니다. 얼굴이 끝나자 손을 닦았습니다. 차가웠던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윤생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얘를 잃지 않았다. 직접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옷을 벗긴 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돌봄이었을 뿐이다. 여인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더 고르게 들렸습니다. 열기도 조금은 내려간 듯 했습니다. 윤사월은 휘장 밖으로 물러나 방문 밖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등불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너무 밝으면 여인이 불편할 터였고 너무 어두우면 혹여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휘장에 비쳤습니다. 선비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가 스며들었으나 옷을 갈아입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인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찰각찰각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윤생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당에서 기르는 강아지 깡이었습니다. 누런 털에 짧은 다리를 가진 녀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마당 한편에서 졸거나 아이들과 뛰어놀았으나 지금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방문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코를 벌렁거리며 휘장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윤사월은 작게 손짓했습니다. 깡아, 조용히 해라. 아픈 사람이 쉬고 계신다. 깡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냄비를 노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선비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도 배고프겠구나. 윤생원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에는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줌을 꺼내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깡이 부엌문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된다. 죽이 푹 익자. 윤사월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한 그릇은 문턱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혹 깨어나시면 드실 수 있도록 여기 두겠습니다. 목소리는 휘장 안으로 향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또 한 그릇은 깡에게 주었습니다. 깡은 후르륵 소리를 내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 달기 어디선가 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구나. 윤생원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혹여 열이 더 오르면 어쩌나, 그는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볼을 꼬집었습니다. 졸음과 싸우는 것도 오늘 밤의 싸움이었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처막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으나 고요했습니다. 윤사월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난 이제 죽었군. 목소리는 떨렸으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예는 지켰다. 그는 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누가 누워있는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예를 지켰다는 것.
한 발짝도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 깡은 배를 채우고 윤생원의 발치에서 둥글게 몸을 말았습니다.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라도 편히 자거라.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혹여 내일 아침 큰 화가 닥칠까? 두려움은 여전했으나 양심은 편안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 예를 지켰다. 그것으로 족하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밤 윤서월은 한 발짝도 휘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으나 맑았습니다. 윤사월은 벽에 기대어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고 목덜미가 뻣뻣했습니다. 하룻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때 휘장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바스락, 옷깃이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윤생원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휘장 안에서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디 있느냐? 그 말투에 윤사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억양이 묘했습니다. 궁중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여기는 성균관 근처 작은 서당이옵니다. 소생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비 윤사월이라 하옵니다. 윤생원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버어왔다는 말이냐? 그러옵니다. 어젯밤 골목에 쓰러져 계신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밤새 어디 있었느냐? 휘장 밖 방문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얘를 어기지 않으려 한 발짝도 안으로 들이지 않았사옵니다. 휘장 안에서 옷긴 여민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옷은 그대로였고 머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얘를 지켰구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윤사월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오해는 없는 것 같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생원은 문득 여인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보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휘장으로 스며들며 비녀에 반사되었습니다. 봉황이었습니다. 작은 날개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사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봉황비녀. 그것은 왕족만이 쓸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설마. 이분이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 무겁고 규칙적인 북소리였습니다. 윤생원은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발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명의 발걸음이 서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깡은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일제히 들어섰습니다. 붉은 깃발이 아침 햇살에 번쩍였고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선두에 선 금부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공주마를 유인한 역적을 잡아라. 그 말에 윤생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공주마.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사방에서 다가들었습니다. 내가 윤사월이냐? 그러옵니다. 감히 공주마를 겁탈하려 하였느냐? 아니옵니다. 소생은 반만 쓰러진 사람을 구했을 뿐이옵니다. 윤사월은
두 손을 모으며 애걸했습니다. 밤새 한방에서 지냈다며 변명은 옥에서 하도록 하라. 칼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아무리 예를 지켰다 한들 누가 믿겠는가. 바로 그때 휘장 안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겁내지 말라.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휘장을 걷고 나왔습니다. 궁중 복식은 아니었으나 자세와 눈빛만으로도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연하 공주였습니다. 24, 임금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마. 연하 공주는 고개를 들어 윤사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는 예를 지켰다. 윤사월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나는 선비다. 그 말에는 자존심과 떳떳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구했을 뿐이다. 예를 지켰을 뿐이다. 근부도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관로 모시겠습니다. 공주마도 함께 가셔야 하옵니다. 연하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사월은 두 손이 묶였습니다. 차가운 새끼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운명의 신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관가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으나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윤사월은 손이 묶인 채 금부도사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백성들이 길 양쪽에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비가 공주말을 업었다더라. 밤새 한방에 있었다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공주를 속삭임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윤생원은 고개를 들고 앞만 보았습니다. 떳떳하다. 나는 예를 지켰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일렁이었습니다. 연하 공주는 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눈은 계속 윤사월을 향했습니다. 저 선비는 떨고 있구나. 그러나 비굴하지는 않다. 등이 곧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지킨 자는 하늘이 보호하리라. 관가에 도착했습니다. 대청 위에는 좌의정 한유책이 앉아 있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 회색 수염이 턱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공주가 도착하자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마, 무사하시니 천만다행이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하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한유책은 윤사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윤사월이냐? 그러옵니다. 공주마를 어디서 만났느냐? 골목에 쓰러져 계신 것을 보고 서당으로 모셨사옵니다. 밤새 어디 있었느냐? 휘장 밖 방문 앞에서 지켰사옵니다. 한유책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느냐? 남녀가 한방에서 밤을 보냈는데. 윤사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생은 선비옵니다. 얘를 저버리지 않았사옵니다. 얘라. 한유책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 얘가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세워두었다. 소문은 이미 퍼졌고 증거도 준비되어 있다. 공주마는 결국 나의 조화와 혼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하공주는 한유책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자는 나의 혼사를 강제하려 했다. 변복나들이 중에 길을 잃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신녀를 멀리 보냈고 내가 혼자 남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선비를 엮어
소문을 퍼뜨리려는 속셈이다. 공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윤사월만 더 위험해진다. 한유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공주마이,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선비는 먼 곳으로 유배 보내고 대감. 연하공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때가 아니니 내가 먼저 나서지 않겠다.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호했습니다. 한유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공주마는 무엇을 알고 계신가? 윤사월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공주마께서 나를 지켜주려 하신다. 그러나 저분은 위험하다. 저 눈빛에는 음모가 가득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겁은 많다. 그러나 의리는 더 크다. 공주마께서 얘를 지켰다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끝까지 떳떳하게 맞서리라. 한유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선 선비는 별실에 가두어 두겠습니다. 공주마께서는 궁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전하께 아뢰어야 할 일이니. 금부도사들이 윤사월을 끌고 갔습니다. 공주와 선비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공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윤사월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려하시옵소서. 그 짧은 교감 속에 신뢰가 싹 텄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지켜졌으나 마음은 가까워졌습니다. 한유책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감췄습니다. 소용없다. 함정은 이미 깔아두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는 소매 속에서 작은 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선비는 끝이고 공주마는 내 손 안에 들어올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청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주와 선비의 일이 온 한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사월은 대청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새끼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연화공주는 발 뒤에 병풍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림자가 또렷했습니다. 한유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풀어 향을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향랑이었습니다. 순간 은은한 향이 대청에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한 향기였습니다. 이 향은 금지된 궁중향이옵니다. 오직 왕족만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한유책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윤사월의 서당에서 지나게 되었다 합니다. 대청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사월은 당황했습니다. 향, 대체 언제 그런가?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서당에서 그런 향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빗물 냄새, 죽 끓는 냄새, 젖은 옷 냄새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소생은 그런 향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윤생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유책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증인들을 불러라. 금부도사 셋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서당을 수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당에 들어섰을 때 이 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방 안에서 특히 심했습니다. 분명 궁중향이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사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저들은 관군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누가 믿겠는가. 병풍 뒤에서 연하공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내게 그 향은 없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유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주마, 기억이 희미하실 수 있습니다. 열병에 시달리셨으니 내 몸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내가 안다. 공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변복을 하고 나섰을 때 향을 차지 않았다.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청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향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한 유책의 표정이 잠시 굳었으나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선비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윤사월이 소리쳤습니다. 소생은 가난한 선비입니다. 궁중향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한 유책은 냉소를 흘렸습니다. 훔치거나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는 대청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한방에 있었고 궁중향까지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향이 증거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윤사월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을 살폈습니다. 옷깃을 만져보았습니다. 향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그 향기가 배어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방 안에 향이 지냈다면 내 옷에도 묻어야 하지 않는가?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 만약 방 안에 향이 지냈다면 소생의 옷에도 묻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는 두루마기를 벗어 대청 위로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옵소서. 한 유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돌려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말 아무 냄새도 안 나는구먼. 빗물 냄새만 나네. 증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냄새의 기억은 모호했습니다. 정말 향이 났던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한 것인가? 바로 그때 병풍 뒤에서 연하공주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윤사월에게만 들렸습니다. 두려운 눈 대신 무심한 눈을 쓰라. 윤생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 두려워하면 진다. 떳떳함을 잃으면 끝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한 유책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유책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선비,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함정은 더 깊어져야 했습니다. 한 유책은 다시 향을 들어 올렸습니다. 향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이 향채를 보십시오. 궁중에서만 제작되는 물건이 옵니다. 그러나 윤사월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마의 말씀이 가슴에 밝혔습니다. 두려운 눈 대신 무심한 눈을.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청했습니다. 목이 마르니 차 한 잔 올려주시옵소서. 금부도사가 잔을 가져왔습니다. 윤생원은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잔을 돌렸습니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선비의 침착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겁에 질린 자는 차를 청하지 않습니다. 떳떳한 자만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유책의 미관이 좁혀졌습니다. 병풍 뒤에서 연하공주는 한 유책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 몸짓, 시선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을 만질 때마다 왼손을 주로 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공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왼손잡이구나.
그리고 손톱 끝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왼손 손톱 끝이 희미하게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향을 다루다 묻은 흔적이었습니다. 연하공주는 병풍 뒤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대감, 예, 공주마. 아마 대감은 좌수라 들었다. 왼손잡이시지? 한 유책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만 그것이 무슨 왼손을 보여달라. 공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한 유책은 미처 숨기지 못하고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톱 끝이 대청에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노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손톱 끝을 보라. 공주가 말했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왼손에 향이 스며 있지 않은가? 시선이 한 유책의 왼손으로 몰렸습니다. 그는 즉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 유책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 향을 즐겨 쓰다 보니 궁중향을 대감께서 쓰셨단 말씀입니까? 공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대청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좀 보게. 손톱이 노랗네. 궁중향은 왕족만 쓰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한 유책은 손을 소매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윤사월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 연하공주는 한 수를 더 두었습니다. 그 향을 자세히 보라. 금부도사가 향을 들어올렸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공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궁중 향은 오른나선 매듭이다. 그것이 규칙이다. 사람들이 향의 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매듭은 왼나선이다. 왼손잡이가 묶은 매듭이지. 대청이 술렁이었습니다. 정말 반대로 묶여있네. 왼손잡이가 묶으면 저렇게 되지. 한대감이 직접 묶은 것 아닌가? 한 유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물건이라. 오래되었다 해도 매듭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왼나선이 되겠습니까? 윤사월이 받아쳤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한대감, 만약 향이 서당에서 났다면 소생의 옷에도 냄새가 배어야 합니다. 그는 옷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소생의 옷 어디에도 향냄새가 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함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일세. 방 안에 향이 지냈다면 옷에 배었을 것이네. 증인들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향을 뿌려놓은 것은 아닐까? 의심의 화살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책의 이마의 땀이 더욱 흘렀습니다. 주먹을 쥐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하공주는 병풍 뒤에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작은 틈에서 드러난다. 손톱 하나, 매듭 하나가 거짓을 무너뜨린다. 윤사월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함정이 무너지고 있다. 공주마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나는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대청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한 유책의 음모는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임금 앞 공개신문이 열렸습니다. 대골, 대청에는 조정대신들이 좌우로 늘어섰고 백성들은 문 밖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숙종이 용상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일을 낱낱이 밝혀라.
엄중한 명이었습니다. 윤사월은 대청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공주는 병풍 뒤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유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하, 결정적 증거를 올리겠사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서당 방안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병풍이 보였고 등불이 보였고요. 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청이 술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림까지 있다니 명백한 증거 아닌가? 윤사월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림이라니 저런 그림을 누가 그렸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침착하라 두려운 눈 대신 무심한 눈을. 그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무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풍이었습니다. 그림 속 병풍에는 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윤사월은 학의 수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8마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대감, 대감께서는 소생의 서당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 한 유책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생방의 병풍을 어찌 아십니까? 이 그림에 그려져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요. 윤사월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소생의 병풍에는 9마리가 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병풍을 산 매매 문서입니다. 9학도 병풍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이를 들어올리자 대신들이 돌려보았습니다. 정말 9학도라 적혀있네. 그림은 8학도인데. 시선이 다시 그림으로 갔습니다. 연화공주가 병풍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림 속 병풍은 학 8마리이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병풍은 9마리였다. 대청이 다시 술렁했습니다. 공주마께서도 9이라 하시네. 그럼 그림이 거짓인가? 한 유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화공이 잘못 그은 것이구나. 화공을 불러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화공이 끌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명을 받들고 그렸습니다. 서당에 가보지 못하고 말로만 듣고 그렸사옵니다. 누구의 명이냐? 한 대감이 대청이 들끓었습니다. 조작이었구나. 처음부터 꾸며낸 일이었어. 한 유책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임금이 윤사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두려웠는가? 윤사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웠사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의리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사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나칠 수 없었고 얘를 지키지 않으면 선비가 아니라 여겼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떳떳하구나. 바로 그때 연화공주가 병풍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병풍이 젖혀지고 공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조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공주의 목소리가 대청에 울렸습니다. 전하, 얘를 지킨 자를 상으로 취하고 싶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사월과의 혼인을 윤해 주시옵소서. 대청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눈을 크게 떴고 문밖 백성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윤사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인이라니 공주마께서
직접 청하시다니. 그러나 공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반어했고 맑았습니다. 백성들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마께서 직접 청하시다니.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구나. 사랑은 논리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한 유책이 발악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외쳤습니다. 전하, 감히 신분을 뛰어넘다니 이는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 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필사적이었습니다. 공주마와 가난한 선비의 혼인이라니 조정의 채통이 어찌 되겠사옵니까? 대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윤사월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만 깊게 굽혔습니다. 선비의 예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생은 신분을 몰랐사옵니다. 다만 사람이라서 도왔사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분을 알고도 지키겠사옵니다. 사람이니까 청하옵니다. 그 말에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니까 그 한마디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임금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 예를 지킨 자가 예의 끝을 보여주었구나. 손을 들어 윤사오를 가르쳤습니다. 그대는 두려움 속에서도 의리를 잃지 않았고 신분을 알고도 떳떳했다. 임금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혼인을 허하노라. 북이 울렸습니다. 둥둥 대청박.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공주, 마, 만세, 윤생원, 만세. 한 유책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전하 목소리가 떨렸으나 임금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유책. 그대는 공주를 모함하고 선비를 함정에 빠뜨렸다. 왼손의 향이 그대의 명혼을 끊었다. 손을 들어 명했습니다. 파직하고 유배 보내라. 금부도사들이 한 유책을 끌고 나갔습니다. 전하의 외침은 대청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당 마당에 약식 혼인 지문이 섰습니다. 붉은 휘장 대신 흰 배가 걸렸고 화려한 상 대신 소박한 나무상이 놓였습니다. 연하공주는 궁중 복식을 벗었습니다. 봉황 비녀를 내려두고 소박한 도리를 달았습니다. 비단 치마 대신 무명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윤사월은 깨끗이 빨아말린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단정했습니다. 혼례는 간소했습니다. 합한주 대신 생강차를 따랐습니다. 윤생원이 두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마마, 아니, 부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라, 부르라. 두 사람은 잔을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마당에 퍼졌습니다. 증인 1호는 강아지 깡이었습니다. 깡은 마당을 돌며 휘장 밖 발자국만큼 됐습니다. 밤에 진실을 증언하는 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웃었습니다. 저게도 안 해. 정직한 개로구나. 연하가 윤사월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대 겁은 많되 끝내 앞으로 걸었다. 윤생원이 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전하의 신하이자 그대 한 사람의 문직이 이옵니다. 연하가 고개를 가혹거렸습니다. 문직이? 예. 하룻밤 문 밖을 지킨 선비가 이제는 평생 그대의 문을 지키겠사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룻밤 문 밖을 지킨 선비가 오늘은 공주의 문을 지킨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당마당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은은한 빛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깡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웠습니다. 그날 밤 휘장거리는 명예를 지켰고 오늘의 혼인 질문은 신분의 벽을 낮추었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해 의리로 끝난 사랑이 한 성에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윤사월과 연하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랑, 예를 지킨 인연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윤사월은 가난한 유생임에도 불구하고 폭풍 우 치는 밤길에서 쓰러진 여인을 구하며 자신의 명예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오해와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상황을 극복하며 결국 음모를 밝혀내고 공주와의 정당한 결혼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은 용기와 정직,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삶이 결국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교훈을 전하며 남을 돕는 선행과 도덕적 신념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